올 2024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올해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간 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도 드디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니까요. 사실 그녀의 노벨 문학상의 놀라운 이유는 작가의 소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 내면을 섬세히 그려내어 많은 이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는 것도 있지만, 놀라운 점은 그녀의 작품들은 전부 한국어로 쓰였다는 사실. 누군가는 외국인들은 번역된 책으로 읽었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글은 독창적이면서도 한국어는 표현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번역 후에도 강렬한 문장미를 유지합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한강의 소설에 대해 독자들을 고요한 고통 속으로 초대하며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문장으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호평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정확하고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면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AI 시대에도 한글은 AI가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규칙성과 간결성 덕분에 효율적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는데요. 이처럼 자랑스러운 한글이지만 오늘날의 위상을 갖기까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으니까요. 창제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연산군의 사용금지령으로 400년간 암흑기를 겪었으며 부녀자들이나 쓰는 글자라 하여 암글로 폄하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어 말살 정책으로 멸절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일본 정부를 발칵 뒤집은 일본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문맹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냐 많냐는 것인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문맹률은 얼마나 될까요? 영국 BBC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1600만 명이 영어를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립문해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성인의 21%가 문맹이며 이로 인해 매년 2조 2천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죠. 미국 성인 10명 중 2명이 영어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얼마나 될까요? 광복을 맞이한 1945년쯤 한국의 문맹률은 78%로 국민의 대부분, 즉 10명 중 8명이 낯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각 시군에 국문 강습소를 설치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는데 13년 뒤 1958년 4.1%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금은 거의 모든 이들이 당연히 한글을 읽고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운동에 참여해 한글을 배우는 것은 식민 지배를 당했던 이들이 곧 독립된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보급 운동이 1950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과 글을 말살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던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이 개항 압박을 당하던 19세기 말에도 조선은 당연히 문맹국이었습니다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문자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글이 아닌 한문이 문제였죠. 지식인 혹은 엘리트들은 한자를 사용해 자신들의 유식함을 뽐냈고 한글은 고작 배우지 못한 이들이나 쓰는 하찮은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1884년 조선에 온 호모 헐버트는 한글로 쓴 최초의 교과서 3인필지를 통해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해 훨씬 편리하지만 도리어 언문을 업신여기니 매우 안타깝다고도 했고, 코리안 리파지터리 잡지에는 신분제와 특권의식을 고착시키고 게으름을 낳게 하는 중국 글자를 내던지고 이 새로운 표현 문자를 받아들였더라면 조선인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있었으리라. 하지만 허물을 고치는데 너무 늦었다는 법은 없다고 한글을 배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를 발칵 뒤집은 일본인 한 명이 한국에 등장합니다. 사업가이자 정치인이기도 했던 이노우에 가쿠고로라는 인물인데요. 조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신문은 한성주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통리아문 방문국이 1883년 창간에 관보 형태로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이 방문국을 누가 주도해서 설립했는지 또 누가 주도해서 한글 신문을 창간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방문국이 AI도 아니고 설립을 주도한 인물도 없이 스스로 한글 신문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를 주도한 이가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이기 때문입니다. 방문국은 현재 서울 퇴계로 인근 저동에 있었는데 이곳은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개인주택이었습니다. 인쇄기도 이 집에 설치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의 첫 한글 신문은 일본인의 집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발행된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극우 일본인을 뼛속부터 증오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본인이 극우는 아닙니다. 특히 이노우에가 그렇습니다. 그를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1882년 음력 11월 27일 오후 2시, 4달 전 일본으로 갔던 수신사 박영효가 제물포로 귀국합니다. 당시 박영효는 7명의 일본인과 함께 귀국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노우에입니다. 귀국 한 달 후 박영효는 한성판윤에 임명됐는데 그가 한 첫 작업은 방문국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이노우에를 앉혔는데요. 반국국 책임자가 된 이노우에는 조선 개화파와 교류하던 일본 지식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로 박영효의 명령을 받아 방문국을 설치한 후 조선의 첫 근대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했습니다. 방문국의 사무실은 서울 저동에 있었고 이는 이노우에의 개인주택이었습니다. 물론 인쇄기도 방문국에 있었죠. 그러다 갑신정병으로 방문국은 파괴됐고 한성순보도 자연스럽게 폐간됐습니다. 이노우에 역시 잠시 일본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는 고종에게 한성순보의 복간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신문은 한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의 스승 후쿠자와의 생각입니다. 우편으로 한성순보를 받아본 그는 이노우에에게 조선의 한글로 쉬운 이학, 의학의 도리를 알리면 좋겠다. 아무튼 빨리 한글을 쓰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음번 신문은 꼭 한글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래서 갑신정변 후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이노우에는 조판기술자를 함께 데려왔죠. 그리고는 한글을 익히라는 스승의 제안에 따라 개화파 지식인 강의를 개인교사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한문으로만 제작됐던 한성순보에 이어 1886년에는 국한문 혼용체로 한성주보가 발간됩니다. 그리고 이후 방문국에서 출간된 서적들은 전부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됐고 1894년부터는 갑오개혁 정부에 의해 왕명 등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문서의 표기법으로 채택됐습니다. 1882년 늦가을 박영효와 김옥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노우에의 관심을 끈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개화 때문인데요. 보통 개화를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개화란 꽃을 피운다는 뜻 외에도 서구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근대화하려는 운동이나 사고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1853년 미 해군 페리 제독에 의해 개항한 후 근대화를 이뤄냈는데 이 영향을 받은 이노우에는 조선에서 한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건너와 한성순보에 이어 한성주보를 창간해 최초의 한글 신문을 만들었는데 당시 한성주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에게 근대적 사상과 사회적 변화를 알리는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특히 지식인 외 일반 조선인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 한글을 쉽게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한글을 적극 권유했죠. 그리고 한글을 써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소식을 다루며 사람들이 세상 흐름에 눈을 뜨도록 도왔습니다. 이노우에는 신문 출간을 넘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한글 보급을 촉진했는데 조선 개화파와 협력하여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 제작 참여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한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한글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조선 내 학문 모임에 참여해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대중과 지식인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글이 당시 지배적 문자책이었던 한문과 대등한 위치로 인정받게 되는데 기여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글 보급에 앞장선 일본인이 있는가 하면 일제는 집요하리만치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말 사용 금지령인데 1938년부터는 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일본어로 외우게 했으며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창씨개명을 단행해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죠. 그럼에도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말과 우리 글을 배우고 지키고자 했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고상한 학문과 해박한 지식은 그만두고라도 조선 글로 편지 한 장 쓰지 못하고 심지어 상정 간판과 정거장 이름 하나 몰라보는 사람이 열의 아홉. 이는 일제강점기 우리 문맹률을 나타내는 당시 기사의 일부입니다. 전 국민의 90%가 문맹이었던 1928년 동아일보는 어찌하면 우리는 하루바삐 이 무식의 지옥에서 벗어날까, 어찌하면 이 글장님의 눈을 한시바삐 띄워볼까라며 글장님 없애기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뒤 방정환, 최남선 등 명사 30여 명을 초청해 강연을 열 계획이었지만 조선총독부가 문맹 퇴치운동 금지령을 내리며 막아섰죠. 이에 동아일보는 이를 고발하는 기사로 맞섰으나 신문은 압수됐고 문맹 퇴치운동은 무산됐습니다. 1929년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방학 동안 고향에 가는 중등 이상의 학생들을 동원 전국 각지에서 한글을 가르치게 했는데요.
동아일보 역시 1931년 7월 제1회 학생 학위 분하로도 운동, 남녀학생 총동원, 휴가는 봉사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문맹퇴치 운동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농촌 계몽운동과 문맹퇴치 운동을 함께 전개한 것에서 착안했습니다. 1931년부터 1934년까지는 한글 공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신철자 편람 등의 한글 교재 210만 부를 배포하며 총 10만여 명에게 한글을 강습했고 문맹타파가를 보급했습니다. 1931년 설립된 조선어학회 역시 우리말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고 조선어 강습회를 열며 문맹퇴치운동에 적극 참여했는데 이러한 운동이 민족교육운동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1935년 일제가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광복 이후 이러한 문맹퇴치 운동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야학과 천막학교, 고등공민학교, 재건학교, 새말학교 등을 중심으로 봉건제도 타파, 도시 빈민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촌 계몽운동과 함께 문맹퇴치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1일 대한민국 문교부는 문맹 국민 완전 퇴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민주국가의 건전한 진전을 기함에는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지적 수준 여하가 절대적인 근본 요소이다라는 철학 아래 전국 곳곳에 국문 강습소가 설치되고 한글 교재 84만 부가 배포됐습니다. 5차례 실시된 퇴치 계획 동안 문교부는 물론 내무부, 국방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보실까지 전 정부기관이 총출동했습니다. 심지어 통반장까지 나서 문맹자에게 한글을 가르쳤죠. 1954년 문교부는 작대기식 투표 일소 및 완전 문맹퇴치를 목표로 전국 문맹퇴치 5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성인교육에 치중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문맹퇴치 교육을 실시했었죠. 이처럼 온 국민이 힘을 모은 결과 1958년 대한민국의 공식 문맹률은 4.1%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맹률 감소는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선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를 통해 신문물을 습득한 한국인들은 각성했고 500년 동안 묶여왔던 문화 창조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화적 에너지는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K-드라마, K-무비로 이어지면서 스스로 즐기던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되는데 1997년 제1회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2692명은 2023년 기준 42만 1812명으로 늘었습니다. 돌아보면 500년 동안의 문자 과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각자들이 꿈꿨던 대중의 각성과 신문물 습득이라는 목표가 결국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한글은 많은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우리의 문화, 역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글은 또 어떤 고리로 연결될지 사뭇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